2006년 10월 16일, 미국 워싱턴에 사는 라나는 전 남편인 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그녀는 당황함과 더불어 분노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잭의 목소리는 상기돼 있었고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술 혹은 약에 취해 있으리라 생각한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애인은 어쩌고 그러냐 묻자 그는 애인이 자기를 화나게 해 쫓아냈다고 답했죠. 사랑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남자가 결국 애인을 차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라나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잭이 애인인 에디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말이죠. 1978년 5월 15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잭은 아버지의 방랑벽 때문에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적당한 직업도 없이 그저 한량처럼 사는 남편에게 지친 어머니는 잭이 10살이 되었을 무렵 자식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어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바랐지만 잭은 고등학교를 중퇴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갔죠.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어 도피처로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처럼 실패한 외톨이라고 생각했던 잭이었지만 사실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매력적인 남성이었고 사람들과도 잘 대화를 나누는 일명 인싸였습니다. 그저 자존감이 낮았을 뿐이었죠. 자기가 인싸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금방 사람들과 친해졌고 뉴올리언스의 한 술집에서 바텐더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집에 방문한 라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죠. 그녀는 다른 지역에서 스트리퍼로 일하던 중 휴가 때 뉴올리언스에 놀러온 여성으로 자기에게 자꾸 들이대는 그를 그녀 역시 좋아하게 됐습니다. 잭의 설득으로 라나는 뉴올리언스로 거주지를 옮겨 둘은 매일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리고 라나가 임신했을 무렵 그녀는 잭의 나이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당시 잭은 겨우 18살로 그녀와 10살 넘게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서로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잭이 20대는 됐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그가 아버지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고 그를 떠나 거리를 두었고 출산한 뒤에야 그에게 연락했죠.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잭은 자기의 자식이라며 책임을 지려 했고 혼자 마음 아리와 출산으로 고생했다. 앞으로는 함께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할 정도로 아버지로서의 각오를 보여주었던 그의 청혼을 그녀는 받아들이며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몇 달 뒤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라나의 걱정과는 달리 잭은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두 자녀를 매우 아꼈죠. 하지만 바텐더 벌이로만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그는 결국 입대를 결심합니다. 독일로 파병과 헌병대에서 복무했던 그는 부대에서 금방 사람들과 친해지고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군 기지의 보안을 관리하는 것이었기에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에 연달아 파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나마 전쟁 때는 후방 지원이었기에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이라크에서는 달랐습니다. 시가전이 자주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친했던 전우가 사망하는 것을 보기도 했죠. 심지어 그와 친하게 지냈던 마을 소년이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반란군들은 그 소년과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잭은 명예제대를 권고하는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반 전역을 했습니다. 일반 전역은 위법 행위를 했거나 성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복무자들이 하는 것으로 여러 대우와 혜택을 받는 제한군인에서 제외되기에 상사는 성실하게 복무했던 그가 안타까워 명예제대를 권고했던 것이지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며 일반 전역을 택한 것입니다. 뉴올리언스로 돌아온 잭은 떠나기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억지로 짓는 쾌활한 미소 뒤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공포가 담겨 있었죠.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당시 PTSD를 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소개해주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라나와 아이들 역시 그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킨 것은 가까운 지인도 가족도 아닌 에디라는 한 여성이었죠. 이 무렵 잭은 한 술집에서 야간 근무를 했는데 함께 일했던 동료 에디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고 일부러 그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당시 잭은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어느 날 그녀는 잭이 유부남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그에게 푹 빠진 뒤였기에 돌이키기에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는 가족이 아닌 에디와 함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라나는 자기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애인을 택한 것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는 자기의 소울메이트와 함께 있겠다는 선택을 하고 가족을 떠났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을 피해 라나는 아이들과 마을을 떠났고 잭은 에디와 함께 지하 대피소에서 허리케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결속력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은 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무엇도 자기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었고 엉망이 된 마을을 사람들과 재건하고 파티를 벌이는 등 살아있음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신문 기사로 접한 라나는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자식을 사랑했던 잭의 모습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지 잭은 자신이 살아있다 혹은 괜찮냐는 전화 한 통 없이 에디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요. 결국 라나는 이혼을 통보했고 잭 역시 이를 받아들였죠.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에디라는 사랑을 택한 그였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안정된 삶이 찾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둘은 항상 사소한 일로 싸웠고 헤어졌다 사귀었다를 반복했죠. 술과 약에 빠져 살았던 그들은 질투심이 많았고 소유욕과 자존심 또한 강해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잭이 화를 참지 못해 에디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둘의 관계는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말에 둘은 새로운 거처를 얻었는데 당시 잭이 보증금을 지불하며 공동으로 임대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며칠 뒤 에디가 몰래 집주인과 만나 임대 계약서에서 잭의 이름을 빼고 자기 명의로만 임대 계약을 맺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잭은 당연히 분노했고 집주인을 찾아갔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황. 그는 그녀가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려 수작을 부린 거라 믿었고 이 때문에 둘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 5일 에디는 사라졌죠. 그녀의 직장 상사는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과거에도 애인과 싸워 며칠 동안 말없이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러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녀가 사라진 뒤 잭은 평소보다 많은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마치 내일이 세상의 끝이기라도 한 듯 말이죠. 그리고 10월 16일에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던 그는 A는 어딨냐는 그녀의 질문에 쫓아냈다는 말을 했고 다음날 한 호텔 옥상에 있는 바에서 술을 마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8시 넘어 호텔 주차장의 차디찬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였던 그의 주머니에는 아파트 열쇠와 경찰만 보라는 메모가 들어있었는데 메모에는 자기가 애디를 살해한 뒤 집안에 유기했으며 범행을 저지른 뒤 후회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집 벽에는 제 전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고통을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5분 안을 보세요.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고 5분과 냉장고 및 집안 여러 장소에서 경찰은 에디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PTSD를 알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얼마 전 부두술에 빠졌던 그가 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여담으로 잭이 살았던 아파트는 초자연 현상으로 인해 지금은 심령 스팟으로 오컬트나 괴담에 관심 있는 이들이 간혹 방문한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애인을 택했지만 끝내 애인을 살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잭.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은 결말에 씁쓸함을 뒤로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핀란드의 지방 자치체 중 하나인 이소퀼에는 약 4,000명 정도의 인구로 구성된 작은 마을입니다. 놀만한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은 번화가가 있는 세인의 요키로 자주 놀러 가고는 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버스가 많지 않아 이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크를 하는 이들이 꽤 많았죠. 피아 쿠로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1991년 10월 3일 늦은 저녁에 친구들과 세인의 요키에서 노른 뒤 히치하이크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그녀는 이틀 뒤 사망한 채 발견됐죠.
1974년에 핀란드 이소키르에서 태어난 피아크루는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그녀는 실종된 날인 1991년 10월 3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놀고 있었죠. 저녁 11시 넘어 친구들과 인근에 있는 세이네 요키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해 즐겼던 그녀. 1시간 뒤 그녀는 집으로 가기 위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파티를 떠나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분기점까지 태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분기점에서 이소키레로 가는 차를 히치하이크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부탁받은 이들은 피아크루를 분기점에 내려줬고, 당시 그녀가 히치하이크하는 것을 보았다는 행인도 있었기에 분기점이 그녀가 목격된 마지막 장소였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5일,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부터 약 80km 떨어진 바닷가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한 어부에 의해 발견된 그녀는 처음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재인도로 분류됐고, 확인 결과 익사가 아닌 교살로 밝혀져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살해된 신원 불명의 젊은 여성이 발견됐다는 신문 기사를 본 피아크루 가족들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우선 경찰은 그녀가 발견된 바닷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분기점 인근에 있는 강줄기가 바다로 이어져 있긴 했지만 이틀 만에 발견 장소에 도달하기에는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범인이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살해하고 바닷가 인근으로 데려와 유기했다고 판단했죠. 더 자세한 조사 결과 조류 때문에 그녀가 바다 인근에서 유기된 것이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유기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지갑, 열쇠를 비롯해 팬티와 신발, 양말이 사라진 상태였고 옷가지와 몸에서는 이물질이 섞인 섬유와 작은 금속공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그녀의 상의 아랫부분에는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고 한쪽 엉덩이에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죠. 금속공의 경우 용접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판명되자 경찰은 성범죄 전과가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몇몇 용의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다들 알리바이가 있는 등 피아크루의 살인과는 연관짓기 힘들었기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당일 배를 빌렸던 이들과 인근에 있는 배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역시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인근에 사는 이들은 10월 4일 자정 무렵 시끄러운 배기음을 내는 차가 지나갔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이에 해당하는 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별다른 단서도 용의자도 발견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난 1994년 10월 11일 세인의 요키 지역 경찰은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아 토일리, 우연인지 3년 전에 살해됐던 피아크루와 이름이 같은 여성이었죠. 핀란드에서 피아라는 이름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녀는 피아크루와 나이도 동일했습니다. 9월 30일에 세인의 요키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녀는 집으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크를 하던 중 실종됐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 비슷한 지역, 나이를 비롯해 히치하이크 중 실종이라는 동일한 키워드. 두 사건의 맥락이 일치하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범인이 특이한 것에 집착하는 취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것이죠. 3년 전보다 조사 범위를 넓혀 핀란드 지역에 보고된 성범죄자를 조사한 경찰은 모든 항목에 일치하는 해리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우선 피아 토일리의 경우 실종으로 신고됐을 뿐 아직 살해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경찰은 피아크루 살인에 관한 조사 차원에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용접을 했고 피아크루의 옷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공과 일치하는 금속공이 그의 작업장에서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해리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두 여성이 실종된 날에 어떠한 알리바이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아크루가 실종된 날 그 주변 고속도로에서 홀로 차를 몰다 순찰대에게 과속으로 걸렸던 기록이 남아 있었죠. 그는 홀로 밤에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지만 경찰로선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피아 토일리가 실종된 날에도 홀로 인근에서 차를 몰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를 더 의심하게 됐죠. 물적 증거가 없었기에 얼마 안가 해리는 풀려났지만 그의 차는 압수당했고 경찰은 법의학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머플러를 개조해 시끄러운 배기음을 냈던 그의 차를 말이죠. 트렁크에는 작은 금속공과 더불어 파란색 자동차 잭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본 경찰은 피아크루의 사건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상의 아랫부분에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 있었고 한쪽 엉덩이에는 막대기 같은 것으로 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 그녀는 살해된 뒤 이 트렁크에 실려 바닷가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금속 공은 물론 파란색 페인트의 성분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의 차 앞에서 발견된 천 조각이 교살에 사용됐을 것이라 확신했을 시기에 경찰은 한 저수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실종됐던 피아 토일리였죠. 오래됐지만 몸에 남아있는 성폭행의 흔적. 경찰은 범인의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 핀란드는 DNA 조사가 이뤄지지 않던 시기였기에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피부와 옷에서 발견된 작은 금속공과 저수지로부터 좀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발견된 그녀의 가방에서 해리의 차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섬유가 발견되자 검찰은 그를 두 사건의 범인이라 판단하며 살인죄로 기소했죠. 그렇게 1995년 4월 15일에 체포된 그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증거들과 더불어 그의 집 뒷마당에 있던 화덕에서 피아 토일리의 가방에 달려있던 버클과 그녀가 실종 당일 입었던 옷에 달린 것과 동일한 단추를 발견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해리의 변호사는 모두 검찰이 그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조작한 증거라며 만약 그의 차가 진짜 범행에 쓰였다고 해도 그것이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자주 차 열쇠를 차에 두고 내렸기에 진범이 그 차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말했던 것이었죠. 화덕에서 발견된 증거도 검찰의 조작이고 민심을 달래 살인자 만들기라는 것이 변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아크로가 실종된 날 그가 홀로 인근에서 차를 몰다 과속으로 벌금을 물었다는 기록 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또한 조작된 증거라는 주장 역시 실제로 해리가 차를 몇 년간 청소하지 않아 남아있던 증거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1996년 3월에 퀴렌마 지방법원은 두 살인사건에 대해 각각 8년 6개월과 8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오히려 10년 6개월과 10년으로 형량이 늘어났고 상고 역시 대법원의 기각으로 1996년 12월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해리는 2004년에 출소해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 개명하지 않고 아버지의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는 두 명의 피아라는 여성에 관해 다뤘지만 사실 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1988년에 실종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히치하이크를 하다 실종됐을 것으로 보이는 피아 리스티 칸카레라는 여성. 그녀가 실종될 당시 해리가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복무했기에 경찰은 수감되어 있는 그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앞선 사건과 연관짓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감옥에 있는 동안 유사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리가 진범이 아니고 모종의 주술의식 혹은 성도착증을 가진 이의 범행이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난 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3명이 3년 단위로 실종, 살해됐던 사건. 만약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언젠가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암으로 잃은 경험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생 히카루. 2013년 4월에 그녀는 지역 진흥과 만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이벤트에서 타카시라는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큰 키에 검도로 단련된 건강한 체격을 가진 그는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야 하자 히카루는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몇 번을 거절해도 계속 찾아오는 그에게 호감이 생긴 그녀는 결국 몇 주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친구에게 처음에는 싫었지만 만나보니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라며 그의 좋은 점을 곧잘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항상 타카시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줄 것처럼 히카루에게 말했고 그녀는 빈말이라도 그런 그의 마음을 좋아하게 됐지만 그의 태도는 반년도 안 되어 바뀌었습니다. 자주 그녀의 문자를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어쩌다 잡힌 데이트도 취소했던 타카시. 심지어 그가 자신의 생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히카루는 항상 우울해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졸업 후 오사카에 있는 암치료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오사카에 타카시가 살았기에 그녀는 그동안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기 힘들었던 그를 자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녀와 만나는 것을 꺼려했죠. 그가 자신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고 생각한 히카루는 그와 헤어지려고도 했지만 그때가 되면 그는 또 어찌 알았는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달래주고는 했습니다. 그녀는 총 3번의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붙잡는 그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지인의 SNS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타카시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그녀. 그리고 그녀는 며칠 뒤 타카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988년에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에서 태어난 타카시. 어릴 때부터 검도를 배웠고 또래보다 항상 덩치가 컸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오사카부경의 경찰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지인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근무 태도 또한 성실했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던 그는 평판도 좋고 인기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성 편력이 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2013년에 그는 동일본 대지진 지원으로 미야기 현경에 파견됐고 거기서 히카루와 만나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말이 연인 관계이지 타카시에게 있어 히카루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육체적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그는 한 명의 약혼녀와 5명의 애인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히카루는 그의 본가가 있는 오사카의 병원에 취직했을 때 친구에게 오사카에 남자친구가 살아서 괜찮아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2014년 8월에 타카시는 약혼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히카루를 비롯해 여러 명을 사귀고 있던 그는 자신의 생활이 들킬까봐 핑계를 대며 사회자를 통해 결혼식 사진을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객 중 한 명이 사회자의 이야기를 못 듣고 이를 SNS에 올렸고 후에 이것은 타카시의 본성을 밝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기 아무것도 모르는 히카루는 그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며 헤어지려 했지만 그런 그녀를 타카시는 달콤한 말로 속이며 놓아주지 않았죠. 본인이 결혼한 상태에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이 이별을 고한다면 그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타이밍인데도 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달래며 술집에서 후배인 렌을 소개해 주었는데 지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히카루는 당시 기분이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렌은 타카시의 본성을 아는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였기에 그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히카루에게 알리지 않았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2015년 1월 12일에 히카루는 렌 지인의 SNS에서 한 장의 어이없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작년 8월에 있었던 타카시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배신감의 그녀는 자신의 SNS에 그의 결혼을 눈치챈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렌은 타카시에게 슬슬 멈추지 않으면 불을 뿜겠는데?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타카시는 대분하야 라는 답장을 보내며 여전히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히카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애인을 만들기 바빴던 타카시. 그의 태도에 한 번 더 실망한 그녀는 사회적 제재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리며 직장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그에게 복수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타카시는 1월 24일 오전 7시 45분에 그녀의 아파트에 방문해 이별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녀는 그에게 부인이나 경찰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발끈한 그는 벨트를 이용해 그녀를 교살했죠.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부수고 자신의 물건들과 흔적을 지운 뒤 오전 9시 30분에 있는 검도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욕조에 넣어 사망 추정 시간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을 보였던 타카시. 마치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하루도 안 되어 체포됐죠. 히카루는 혼자 살았고 성인이었기에 만약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이뤄졌다면 실종부터 시작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의 뜻대로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평소 성실했던 그녀가 출근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된 직장 동료의 신고가 있었기에 수사가 빨리 진행된 것이 한몫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그녀가 남자친구인 타카시와 문제가 있어 상담을 했다고 진술.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자기 아파트에서 사망해 있는 히카루를 발견했고 아파트 보안 카메라를 통해 타카시가 왔다 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갈 때는 후드 달린 검은 옷을 입었지만 1시간 뒤 나올 때는 갈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타카시.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로는 그의 추악함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범행 당일 저녁 이미 동행을 요구받고 다음 날인 25일에 구속, 살인죄로 체포됐지만 처음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5일에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죠. 검찰은 그가 흉기 특정이 어려운 가죽 벨트를 사용했고 사망 추정 시간을 늦추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욕조에 담갔던 점, 피해자의 핸드폰을 완전히 파괴해 자신과의 관계를 숨기려 했고 보안 카메라를 의식해 마스크를 쓰고 옷을 갈아입는 것에 계획적 범행을 주장,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에 의한 살인인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라며 20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해 10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의 악질적인 점을 지적하며 18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타카시는 항소하지 않고 결국 형이 확정되며 교도소에 수감됐죠. 여담으로 히카루의 장례식 때 유족들은 어떠한 사죄도 받지 않겠다라며 관계자들의 참석을 거부했고, 이에 타카시의 상사인 아이코 서장은 면회를 요청해 결혼의 행복의 절정기에 있을 녀석이 왜 이러한 트러블을 만든 건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정의로운 경찰관인 척했지만 사실 욕망에 사로잡힌 한 마리의 짐승이었던 타카시. 이러한 나쁜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끝내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다친 참새를 치료해준 죄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낫지 않아 아직 날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참새는 자기를 치료해준 그의 어깨에 걸터 앉을 만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교도관이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죄수는 내가 가질 수 없다고? 라고 말하며 참새를 들고 회전하는 선풍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응시하며 참새를 쥐고 있던 손을 폈죠. 날지 못하는 참새는 선풍기에 부딪혀 튕겼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그 새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묻자 잠시 말이 없던 죄수는 그랬지라고 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죄수의 이름은 리처드 스펙. 그는 살인죄로 400에서 120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6일에 미국 일리노이주 커크우드에서 태어난 리처드는 어릴 때는 그리 난폭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죠. 어머니는 금주주의자였고 아버지는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한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 그로부터 3년 뒤 어머니의 재혼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가 위조 및 음주운전 등 전과 25범에 항상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는 나쁜 사람이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리처드는 방황했고 청소년기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불법 침입 및 강도질 등 여러 경범죄로 자주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했죠.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모든 과목을 낙제했고 16살의 나이로 중퇴한 뒤 1960년부터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1961년에 만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 3주간의 연애 끝에 그녀가 임신하자 결혼의 가정을 꾸렸지만 딸이 태어난 뒤에도 정신 차리지 않고 여러 범죄를 저지르던 그는 결국 1963년에 위조와 절도죄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16개월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일주일 만에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죄로 체포돼 다시 1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리처드. 그는 바뀌지 않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실수로 그는 6개월 만에 가석방되는 행운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쁜 짓을 저질렀고 끝내 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와도 이혼해야 했죠. 마땅한 거주지, 일자리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시카고에 있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갔고 미 해군에 복무했던 매부의 도움으로 한동안 해안경비대 사무소에서 견습사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개월 만에 그는 맹장 수술 및 동료와의 다툼으로 다시 일자리를 잃어야 했죠.
다시 한번 매부의 도움을 받아 국립해양노조를 찾아간 그는 자기가 먼저 왔음에도 그날 나온 일자리에서 우선순위가 밀리자 화가 났습니다. 사실 해외로 나가는 화물선에 승선하는 일이었기에 경력에서 밀린 것이었지만 그에게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무시당한 기분이 그를 화나게 했던 것이었죠. 소개해준 매부의 얼굴을 봐서 그 자리는 피했지만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정작 자기에는 일자리를 주지 않자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966년 7월 13일, 그날도 아침 일찍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여전히 일을 소개해주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먼저 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그는 여동생 부부와 인근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신 뒤 위로하는 여동생이 건넨 돈을 받아 거처인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무시당한 듯한 느낌에 화가 풀리지 않았던 그는 다시 술집으로 갔고 거기서 만난 여성을 여관으로 데려와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의 화를 그릇된 욕망으로 풀었던 리처드는 여성의 가방을 뒤지다 총을 발견. 총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은 달라졌죠. 그대로 총을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던 그는 저녁 11시 무렵 인근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침입했습니다. 그가 침입한 타운하우스는 파견 간호사 9명이 함께 지내는 숙소로 그날 잠을 자던 그녀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 때문에 깨어났지만 그가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후에 그는 그날 술과 약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깐요. 당시 몇 시간 동안 방에 그녀들을 가둬두었던 그는 20분 간격으로 한 명씩 살해했고 마지막 8번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타운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코라존이라는 여성은 계속 침대 밑에 숨어 있었기에 그의 범행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처드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꼼짝하지 않고 침대 밑에 있던 그녀는 오전 6시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발견했는데 리처드는 이미 여러 범죄 전과로 지문이 등록돼 있었기에 곧바로 신원이 확인되며 수배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코라존 역시 리처드의 사진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 지목했고요. 범행 이틀 뒤 그는 떠돌이인 클로드라는 남성에게 목격됐습니다. 클로드는 신문에 실린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뒤를 쫓아 그가 들어간 호텔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은 떠돌이였던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호텔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경찰은 그런 신고가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신고 기록이 남아있었기에 거짓말이 들통나며 비난받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클로드의 신고가 무시되고 이틀 뒤 리처드는 한 병원 의사의 신고로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리처드는 자살을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직원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는데 담당 의사가 그를 알아보았던 것이었죠.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는 그가 우울, 불안, 죄책감, 수치심을 갖고 있다며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어머니, 즉 여성에 대한 적대감이 생겼고 알코올과 약물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 진단했습니다. 재판 당시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리처드였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을 비롯해 증인석에 앉아있던 유일한 생존자 코라존이 그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끝내 침묵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자야 라는 코라존의 외침에 1967년 4월 15일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그해 6월 5일에 재판을 맡은 허버트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고 1968년 11월 22일에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에 사형의 위헌이라는 퍼먼드 조지아주 사건 때문에 그해 11월 21일에 리처드는 400에서 1200년이라는 징역을 선고받고 후에 그의 형은 100에서 30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는 6번의 가석방 청문회를 했지만 겨우 7분 만에 거부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을 깨달은 그는 감옥에서도 여러 사고를 치는 등 막장으로 살았고 1991년 12월 5일 자신의 50번째 생일 전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분노한 사람들이 무덤을 훼손할 것을 두려워해 리처드를 화장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뿌렸다고 합니다. 동료 죄수가 물어본 범행 이유에 대해 그들의 밤이 아니었다 라고 답했던 리처드. 그의 이야기는 여러 작품으로 소개되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사건을 우린 미제 사건이라 부릅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그나마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는 죽을 때까지 법의 심판을 피했던 미제 사건의 범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1968년부터 1969년 사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3명의 젊은 여성이 살해된 사건 역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경 문구를 자주 사용한 범인을 사람들은 바이블 존이라 불렀죠. 1968년 2월 2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살던 한 남성은 차고 출입구에 한 여성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취객이라고 생각한 남성은 짜증을 내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여성은 미동도 없었죠. 출근 때문에 바빴던 그는 짜증을 내며 다가갔는데 멀리서는 몰랐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취객은 가끔 보이긴 했기에 그렇다고 쳐도 그녀는 몸 전체가 창백해 보이고 숨을 쉬는 자그마한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그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멀리서 보아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얼굴도 가까이 가보니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현장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머리에 나 있는 둔기로 인한 외상과 더불어 목에는 끈 혹은 벨트로 조인 듯한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타살임이 분명했습니다. 전날 저녁 인근에서 날 내버려둬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나오긴 했지만 범인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재인도로 분류됐고 경찰은 그녀의 얼굴에 남은 상처 때문에 신원 확인이 힘들 거라 여겼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녀가 램프루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같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를 소환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25살의 패트리샤 도커. 한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는 전날인 22일에 베로우랜드 볼룸을 찾았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댄스홀이자 음악 공연장인 베로우랜드 볼룸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고 그렇기에 밤마다 많은 이들이 몰렸습니다. 패트리사 역시 그런 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범인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직 정도로 모아 그녀가 베로우랜드 볼룸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살해됐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사인은 교살. 성폭행당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검시관의 말에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을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몇몇 용의자가 나오긴 했지만 끝내 그녀를 살해한 범인을 잡지는 못했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1969년 8월 17일 제미와 맥도날드라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구타의 흔적과 목에 남은 끈자국이 타살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범행 도구는 옆에 놓여있던 그녀가 신었던 스타킹으로 보였습니다. 베로우랜드 볼룸을 자주 찾았던 제미만은 16일에도 그곳에서 목격됐는데 그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83cm 정도의 키를 가진 25에서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몇몇 이들에 의해 목격됐죠. 짧고 짙은 갈색 머리에 흰 줄무늬 옷을 입고 강한 글래스고 억양을 갖고 있던 남성은 때때로 짧은 성경 문구를 사용하며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새 아이들을 가족에게 맡긴 뒤 베로우랜드 볼룸에 방문했던 그녀는 다음 날까지 귀가하지 않은 그녀를 걱정해 동네를 돌아다녔던 가족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었죠.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 전에 일어났던 패트리샤의 사건과 연관짓지 않았지만 조사를 이어갈수록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가방을 가져갔던 것을 비롯해 그녀들은 아이가 있었고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던 점을 보아 범인은 여성 혹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 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생리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그녀들이 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베로우랜드 볼룸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던 남성을 용의자로 선정,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몽타주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그렇다 할 제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후 2개월이 지난 1969년 10월 31일
헬렌 퍼톡이라는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글래스고의 한 주택 뒤에서 발견된 그녀는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고 옆에는 스타킹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베로우랜드 볼룸에 방문했고 두 사람 모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남성과 파트너를 맺었습니다. 몇 시간 뒤 여동생의 파트너였던 존은 버스를 타야 한다며 떠났고 헬렌의 파트너였던 존은 가는 방향이 같다며 셋이 함께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랭포드 나이츠우드 방향으로 가는 20분 동안 존은 베로우랜드 블룸을 악의 소굴이라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엄격한 부모님 덕분에 호그머네이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악의 소굴을 자주 방문하는 기혼 여성은 천성적으로 불순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섣달 금음을 뜻하는 호그머네이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던 그는 성경 문구를 이용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사이 집에 도착해 언니와 그를 뒤로하고 먼저 택시에서 내렸던 헬렌의 여동생. 그것이 그녀가 보았던 살아있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문구를 이용하고 이혼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는 어머니, 그리고 생리하는 여성을 노렸던 남성. 남성은 아이를 놔두고 베로우랜드 볼룸, 그의 말에 따르면 악의 소굴을 방문한 여성만을 노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문구를 사용하는 그를 바이블 존이라 불렀죠. 여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목격자의 기억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기술이 스코틀랜드에 최초로 도입됐고 100명 이상의 형사가 배치, 5만 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지만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이들이 용의자로 지목되기는 했습니다. 존 화이트라는 남성도 그 중 하나였죠. 베로우랜드 블룸에서 여성과 격한 말다툼을 벌이다 체포됐던 그는 당시 가짜 이름과 주소를 말했기에 의심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범인의 몽타주와 닮은 구석이 있어 그를 담당했던 형사는 더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존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그를 의심한 이들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렸고 2005년에는 누명을 벗기 위해 DNA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인 피터 토빈이라는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그가 과거 존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그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이 바이블 존과 유사했기 때문이었죠. 난 호그몬에 술을 마시지 않아 라는 말. 하지만 그는 피해자들을 땅에 묻은 반면 바이블 존은 인적 드문 장소에 방치했고 이 밖에도 별다른 유사점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용의자가 있었지만 다들 그렇듯 범인과 연관 지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2004년에 스코틀랜드 미제 사건 전담팀은 2002년에 경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바이블 존의 샘플과 80%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현대에도 바이블 존의 효력 중 하나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토대로 범인을 잡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 합니다. 삐뚤어진 관점으로 특정 이들만을 노려 자신의 욕망을 풀었던 바이블 존. 스코틀랜드 역사상 충격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 1월 14일, 저녁부터 내리던 진눈깨비가 서서히 눈으로 변해 바닥에 질척하게 깔렸던 날.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 시인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생일이었거든요. 퇴근길에 선물로 드릴 꽃을 사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기분이 좋았던 그녀.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당시 시간은 저녁 9시 무렵이었고 오늘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위해 모두 집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간 이 시인은 조심히 자기 방문을 열었을 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에는 얼마 전까지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코굴의 히로시라는 남성이 있었거든요. 1969년 7월 31일에 일본 간토 지방 군마현 마에바시에서 태어난 히로시는 조용하고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는 행동은커녕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 친구도 거의 없는 조용한 학창시절을 보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운송회사에 들어가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그는 직장에서도 언제나 무표정해 동료들과 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친화력은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던 그는 다카사키 시내의 한 약국에 물건을 배달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배달 목적으로 갔던 약국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 이시이를 보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갈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녀에게 점차 그는 호감이 생겼죠.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친절이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목을 위해 거래처와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 히로시는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평소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그였지만 그 자리에 이시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참여했던 것이었죠. 이시이는 평소 배달 때문에 약국에 올 때는 별다른 말 없이 물건을 건네고 갔던 남성이 그날따라 말을 많이 하자 좀 달리 보였습니다. 계속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등 여러 개인적인 질문을 하던 그가 부담스러워 건성으로 답했던 그녀. 그런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히로시는 평상복 차림으로 약국에 방문했습니다. 스포츠카를 몰고 말이죠. 지난번 대화 중 그녀가 차 운전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 친하지도 않는 상대가 갑자기 스포츠카를 샀다며 자랑하러 오자 그녀는 그가 자기에게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는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 운전대를 잡아보지 않겠냐는 등 집적거리기 시작했고 이를 좋은 말로 거절하느라 그녀는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거든요. 이시이의 돌려 말한 거절에 히로시는 물러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의 뒤를 몰래 쫓아 집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뒤 집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번의 전화가 걸려오자 그녀는 무서웠지만 거래처 사람이기도 했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달라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그는 그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졌고 이 뒤로는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혔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썸 타던 남성과 교제를 시작해 부모님에게 소개까지 했었는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히로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아까 낮에 자기를 히로시라고 소개한 남자가 집에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까지 왔다는 소리에 두려워진 그녀는 직장 상사에게 상담했고 상사는 히로시가 배달을 올 때 그녀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는 이대로 그녀의 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한 그녀는 안심하며 남자친구와 약혼하는 등 앞으로 있을 행복한 나날만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평상복 차림으로 약국에 방문해 이시이를 찾는 히로시에게 상사가 그녀가 당신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라는 말을 한 뒤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거나 그녀의 차 앞유리에 둘이 만나 이야기하자는 메모를 꽂아놓기도 했죠. 두려워진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동안은 퇴근 시간에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도 했죠. 경찰에 말해봤자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갈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로서는 이밖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1998년 1월 초에 배달 오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인 결과 그가 회사 게시판에 그만둔다는 글을 적어두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에 그녀는 그가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히로시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그는 그녀의 집에 침입해 홀로 있는 그녀의 할머니를 살해했고 몇 시간 뒤 귀가한 그녀의 부모님까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죠. 그대로 달아나지 않고 주방에 있던 음식을 먹으며 이시이가 오기를 기다렸던 히로시. 9시 넘어 귀가한 그녀가 가족들의 행방을 묻자 큰일을 했다라고 대답한 그는 경찰서에 가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당황하더니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 그는 이때까지도 그녀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방해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간 것을 확인한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욕실에서 사망해 있는 가족들을 발견했죠. 경찰은 히로시가 차를 타고 미토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손톱을 뜯거나 손 냄새를 맡는 습관이 있는 그의 사진과 더불어 나이와 머리 스타일에 따라 달라졌을 외모를 몽타주로 만들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300만엔, 하나로 약 3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내걸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지만 2023년 지금까지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3천 건이 넘는 제보에 비해 유력한 단서가 없었기에 어떤 이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리라 추측하기도 했죠. 사건 이후 모두 본인 탓이라며 죄책감에 슬퍼하던 이 시인은 2020년에 소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잡히기를, 죽었다면 증거를 원한다라는 그녀의 소원이 꼭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2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911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the problem? Where's the call? Is your husband there? No. What's the problem? I need him to call. I need to know why we're coming, ma'am. Is he there standing next to you? She? Okay. Are you having disturbance? Are you ill or what? Yes, I'm ill. You need an ambulance? No, I need a police officer. Send an ambulance. 이 뒤로 이어진 911 센터 직원의 어떤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안드레아는 이젠 경찰만 있으면 된다는 대답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구급차까지 필요로 했던 그녀가 왜 마지막에는 경찰만 있어도 된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64년 7월 2일에 미국 텍사스 홀스빌에서 독일과 아일랜드 이민자인 부모님 사이에서 5자녀 중 막내로 태어난 안드레아. 청소년기 그녀는 폭식증과 우울증을 앓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암울한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1986년부터 텍사스 대학 앤더슨 암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그녀는 1989년에 러셀이라는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4년 뒤 둘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안드레아는 친구들에게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 많은 아이를 가질 거야 라는 말을 했죠. 1년 뒤 첫째가 태어났을 무렵 남편의 이직 때문에 플로리다로 간 그들 가족은 한동안 작은 트레일러에서 지내야 했고 이 당시 둘째까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날 무렵 남편의 두 번째 이직 때문에 휴스턴으로 이사했지만 괜찮은 집을 구하지 못해 여전히 그들은 트레일러 생활을 해야 했죠. 냉난방이 좋지 못해 여름과 겨울은 최악이었고 거기에 제한된 공간까지. 몸과 마음이 지친 안드레아는 다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 시기 그들에게 트레일러를 팔았던 마이클이라는 남성의 극단주의적 설교는 그녀에게 악영향을 끼쳤죠. 나쁜 엄마들은 지옥에 직접 갈 나쁜 아이들만 키울 수 있다라는 그의 설교 때문에 안드레아는 악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쁜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넷째가 태어난 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더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자기 손가락을 피가 나도록 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그녀는 그저 웃음만 지었고 다음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계속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그녀를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안정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 우선 그는 돈을 끌어모아 트레일러 생활을 끝내고 괜찮은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한동안 안드레아는 안정되는 듯 했지만 얼마 안 가 다시 자살을 기도했고 그녀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는 산후 우울증이라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둘은 자연의 섭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전문의의 말을 무시했고 2000년 11월 30일에 5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기에 이대로 신경만 써준다면 그들 가족은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에 안드레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다시 우울증에 시달렸죠. 약까지 거부한 그녀는 날이 갈수록 무기력해졌고 결국 입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어난 뒤에도 이상한 행동을 자주 보였고 한 번은 이빨이 없는 막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죠. 2001년 5월 3일 그녀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한동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신병원으로 가 전문의와 상담한 뒤 입원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2001년 6월 20일에 태어날 당시 그녀의 담당 전문의는 남편에게 그녀를 당분간 홀로 두지 말라고 했지만 일이 밀려있던 남편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뒤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출근했습니다. 1시간 뒤면 어머니가 오실 테니 괜찮으리라 생각했던 남편.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 그녀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아이들을 불렀고 그렇게 아이들은 수면 아래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 안드레아는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과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미 늦은 걸 깨닫고 마지막에는 경찰만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었죠. 당시 911 센터와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이 됐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그녀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텍사스주 지방검사는 그녀가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안드레아의 변호사는 그녀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산후 우울증을 앓았던 그녀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2002년 3월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대신 검찰 측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드레아에게 40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005년 1월 6일에 텍사스 항소법원은 원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디츠 박사가 허위 증언을 했음을 인정하며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디츠 박사는 법률 드라마인 로우 앤 오더에 안드레아와 같은 케이스가 방영됐고 작중 주인공이 무죄를 판결받았던 예를 들어 검찰 측의 주장을 지지했는데 확인 결과 이러한 에피소드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항소법원은 디츠 박사의 증언이 배심원단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해 재심을 명령했던 것이었죠. 결국 2006년 7월 26일 재판부는 4일간의 심의 끝에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여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있을 당시 그녀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7개의 대죄. 제 아이들은 정의롭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가 사악했기에 흔들렸던 것이죠. 제가 키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아이들을 구할 수 없었어요. 지옥의 불길 속에 결국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그녀의 남편의 경우 2004년 8월에 사건 이후 더 이상 부부로 살지 못한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3월에 재혼했지만 2015년에 두 번째 부인과도 이혼 소송을 벌였다고 합니다. 현재 커빌 주립병원에서 매년 신청 가능한 퇴원 검토를 거부한 채 사회와는 단절돼 살아가고 있는 안드레아. 이와 같은 모두에게 슬픈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게이오 대학교는 일본의 최상위권 사립대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저명인사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도쿄 증시 상장 기업 CEO를 배출하며 2017년에는 세계 대학 순위 192위에도 올랐죠. 지금도 그렇지만 1980년대 일본에선 이런 명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하시구치 세이지 역시 잘나가는 부동산 주식회사에 들어간 남성이었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에게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본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결국 살해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세이지는 1988년에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유명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간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운 그는 1년 뒤에 퇴사했고 개인 부동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아 얼마 뒤 폐업하는 수모를 겪었죠. 경영 능력이나 일머리는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의 소개로 유흥 경영 컨설턴트 세미나에 참여해 공부했던 그는 1993년에 가명을 사용해 히가시 고탄다에 위치한 맨션을 6군데 빌려 SM 클럽인 파라다이스를 열었습니다. 그는 여러 잡다한 업무를 위해 리쿠타 신지라는 남성을 고용했죠. 신지는 1970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구다마스시에서 일란성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고
센슈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중도에 자퇴하고 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운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폭력 사건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1994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뒤 변변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 세이지가 신문에 낸 구인 광고를 통해 파라다이스의 직원으로 들어간 남성이었죠. 당시는 초창기였기에 관리 직원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지는 홀로 발품을 띄웠고 여러 개선할 점을 제안하는 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가 들어오기 전에 비해 파라다이스의 이익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형 겐지까지 직장에 끌어들여 열과 성을 다해 일했던 신지. 그가 일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이익률을 높이면 보상을 주겠다. 열심히 하면 새 지점 오픈 시 점장 자리를 주겠다라는 세이지의 약속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이지가 새로운 점장 자리에 가게의 손님이었던 히라가라는 남성을 앉히자 신지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히라가의 거만한 태도와 더불어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함에도 월급이 4배나 차이 나자 결국 그의 불만은 터지고 말았죠. 그가 여직원을 따로 2차까지 뛰게 하고 손님에게 받는 별도의 요금을 빼돌린다는 폭로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지는 세이지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싫으면 그만둬라였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형인 겐지와 다른 직원 A를 끌어들여 세이지와 히라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죠. 겐지의 경우 직접 세이지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동생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강했고 직원 A의 경우 그들만 사라지면 좋은 대우와 급료 인상을 약속한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1995년 12월 20일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한 그들은 둘 중 한 명이라도 기회가 생기면 먼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말을 마쳤는데 다음날 신지는 파라다이스의 맨션 중 한 곳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세이지를 발견해 겐지를 불렀습니다. 혼자 범행을 벌였다가 도중에 깬다면 가라데 유단자인 그에게 반격당하리라 판단해 형을 불렀던 것이었죠. 물론 혼자 범행을 벌이기에는 부담감이 크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형제는 잠들어 있는 세이지를 살해했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던 A를 불러 사용하지 않는 다른 호실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오전에 범행을 마친 그들은 이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저녁 무렵 예쁜 여성이 면접을 온다는 거짓말로 히라가를 불러냈습니다. 첫 범행 당시 충격을 받은 겐지는 잠시 다른 방에서 마음을 추슬렀고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온 히라가는 신지와 A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히라가의 지갑과 차, 아파트 열쇠를 훔친 뒤 그 역시 세이지를 놔둔 호실로 옮겼죠. 이제 남은 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B라는 남성과 야쿠자에게 의뢰하니 그들은 고급차와 현금으로 1000만엔, 하나 약 1억 원의 돈을 받고 처리해 주었거든요. B에게는 추가로 세이지의 집에 침입해 통장을 훔쳐오게 했고 그를 은행에 보내 약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찾기도 했습니다. 신지는 위임장도 위조해 파라다이스의 경영권을 받은 것처럼 꾸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장을 운영했죠. 얼마 안가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아 그는 확실히 이런 쪽으로는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범행을 벌이고 2달이 지난 1996년 2월에 말도 없이 사라진 세이지를 걱정한 부모님의 실종 신고로 그들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세이지의 명의로 되어 있던 맨션 내부에서 경찰은 몸싸움과 혈흔의 흔적을 발견했고 범행 며칠 뒤 B라는 남성이 그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것이 보안 카메라에 담겨 있었거든요. 경찰은 우선 B를 체포한 뒤 신문하는 한편 세이지의 주변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와 탐문을 벌였고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 때문에 결국 신지는 자수했습니다. 1996년 9월에 그가 말한 장소에서 야쿠자들이 유기했던 콘크리트로 채워진 2개의 나무 상자가 발견됐고 며칠 뒤 범행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체포됐습니다. 1997년 3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신지, 겐지, A는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각자 본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신지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기에 강도 목적의 살인이 아니라 부인했고 겐지의 경우 히라가의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A의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만 있었다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었죠. 검찰 측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신지에게는 사형을, 공범 겐지와 A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998년 6월 5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들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며 금전욕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 특히 신지의 경우 사건의 주모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공범들을 교묘하게 깨어냈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다른 두 사람에게도 구형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셋은 당연히 이에 대해 항소했고요. 그해 말에 도쿄지방법원은 A의 경우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속하기만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했지만 다른 둘의 경우 갱생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신지의 형이 집행되며 그는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불합리한 대우 때문에 앙심을 품고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그들. 나쁜 사람이었던 그들이 꼭 지옥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